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먼저 그 선거 막판까지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과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당선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마지막까지 정말 열심히 뛰셨는데 이번 대선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먼저 김재섭 위원부터 듣겠습니다. 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득표차가 0.76%, 그러니까 역대 최소 격차였기 때문에 저희가 차라리 넉넉하게 이겼다 그러면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뭐 인수위도 준비할 테고 여당으로서 준비도 하고 그럴 텐데 0.76%라고 하는 지지율만으로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격차만으로는 사실 이 정부가 처음 시작하면서 뭔가 힘차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기에 상당히 어려운 요건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제 극단적인 여소야대 형태에 있고 사실 국민들의 지지라도 많이 받는 상황에서 개혁 과제들을 초반에 많이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역시도 1,600만 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또 달래고 대통령으로서 국가지도자로서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 두 진영의 유권자들도 좀 분열이 되어 있거든요. 당시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 당선자로서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면서도 개혁 과제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굉장히 적은 득표차로서 대통령 후보가 당선돼서 저는 굉장히 무겁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겠다, 그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먼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민주당이 비록 열심히 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환호하신 부분들 잘 달래려고 했지만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윤석열 후보가 먼저 당선이 되셨으니까 축하의 말씀을 드리지만은 국민을 통합시켜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고 지금 선거 과정 속에서 많은 갈등과 이런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좀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또 민주당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자면 이재명 후보가 1,600만 표를 득표했어요. 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민주 진영에서 득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열망도 적지 않다. 표차가 0.7% 차이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정책들을 윤석열 후보도 좋다면 좀 차용하는 그런 통합 정부를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당초 2030 세대로 불리는 MZ 세대의 이제 표심에 관심이 이제 집중됐었는데 출구조사 결과에서 2030 남녀 민심이 이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이대남은 윤석열 당선인, 이대녀는 이재명 후보를 과반 이상 밀어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 성별로 갈라치기 한 적이 없다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남녀 간에 이렇게 뚜렷한 차이가 보인 청년 표심,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시는지 박용훈 위원장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갈라치기 없다 한 적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준석 당대표만큼은 갈라치기를 했죠. 여성은 아젠다 향상에 뒤처진다. 여성은 투표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도 자주 했고요. 또 여성가족부 폐지. 아직 우리 사회에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여성이 안전한 사회, 유리천장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나가는 게 우리 사회의 열망인데 그것들을 이용해서 표를 소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2030 여성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셨다. 그런 면에서 지금 20대, 30대 남녀 간의 갈등을 좀 치유하는 것도 과제가 될 수 있겠고요. 좀 결과론적 보면은 이준석 대표의 세대포 이론 그리고 젠더포 이론이 굉장히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40대, 50대는 그리고 60대는 기존대로 뽑는 후보를 선택했고요. 20대, 30대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자신을 했는데 지금 반반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선거였죠. 네. 그런 면에서 갈등의 정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우리 사회가 갈등이 최고조로 높아졌기 때문이죠. 우리 정치가 야기한 갈등이라고 봅니다. 네. 이거를 갈라치기라고 보면 민주당은 사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 없는 겁니다. 성찰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 뭐냐면 20대 여성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20대 여성들을 위한 정치적 아젠다들을 민주당이 발굴하거나
내지는 20대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폈거나 아니면 20대 여성들에게 호감이어서 지지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 20대 남성들을 위한 정치적 아젠다, 특히 젠더 문제라는 것을 이준석 대표가 처음으로 여의도권에 가져온 거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정치적 공론화를 했었던 것이고, 처음으로 20대 남성들은 20대 남성으로서 겪는 어떤 사회적 문제들을 처음으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그걸 대변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20대 남성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한 겁니다. 20대 남성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한 것은 굉장히 최근의 일이에요. 이게 오래된 일이 전혀 아니고, 역대 선거를 다 봐도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에서 대통령이 배출됐을 때에도 20대, 30대 남성들의 지지율은 굉장히 낮았었어요. 이번에 20대 남성들이 이렇게 지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20대 남성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누군가가 국민의힘에 등장했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하셔야지, 20대 여성들의 아젠다나 20대 여성들을 위한 정치도 전혀 하지 않은 민주당에서 사실은 반사적으로 20대 여성들의 지지율을 받게 된 거거든요. 정의당을 지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했다. 사실 20대 여성들이 민주당을 좋아서 지지한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20대 국민의힘이 20대 남성들의 이야기를 대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20대 여성들의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정치인이 국민의힘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20대 남성들이 먼저 국민의힘을 지지한 것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어떤 이 젠더 이슈, 그다음에 이 세대 이슈를 가지고 폄하를 하거나 내지는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20대, 30대 남성들에 한해서라도 과반 이상 득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이거대로 칭찬을 해야 되는 문제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17년에 홍준표 당시 후보, 유승민 후보, 안철수 후보의 여성 지지율을 다 합쳐도 지금의 지지율만큼 안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걸 갈라치기라고 폄하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가부 폐지 공약이 현실화될지도 또 관심사입니다. 2030 남성이 대다수인 국민의힘 청년 보좌역들이 적극적으로 낸 의견이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초안이 나온 인수위 7개 분과 중에 여성 관련은 없었습니다. 남녀 표심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고,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여가부 폐지를 밀어붙일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석 의원님. 이 여가부 폐지라는 문제가 단순히 젠더의 문제로만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여가부 안에 젠더 이슈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굉장히 네. 주요한 이슈로 포함이 되어 있고, 실제로 여가부가 민주당 정부 내에서 과연 여성들을 위한 인권 신장의 목소리를 내왔느냐, 민주당 그 광역단체장들의 성비위 사건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왔느냐, 여기서 이제 비판받아 마땅하겠죠. 당연히 여가부의 해체 논의는, 여가부 폐지의 논의에는 젠더 이슈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사실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여가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좀 갑작스럽게 생긴 부서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여성가족부거든요. 여성들 이슈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 이슈로만 다루기에는 부라고 하는 조직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이슈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가족부라고 해가지고 가족 이슈를 여성부에서 이렇게 업무들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대부분 이제 이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이런 정부 부처들은 계속 몸집 불리기를 하게 됩니다. 예산을 깎지 않고 싶어하고 예산을 더 늘리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부의 이슈들을 여성의 이슈에 가져오게 되면서 사실 법무부의 이슈나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여성가족부에 상당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할 상충이 있었고 행정상의 효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쓰는 방식은 여성가족부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시민단체한테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윤미향 의원이 했었던 그런 제 단체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런 단체들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맞느냐? 저는 여기에서 동의하지 않고, 젠더 이슈 문제는 우리가 천천히 접근해가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부처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 행정상의 문제점, 이런 것 때문이라도 저는 폐지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앞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야겠는데요. 20대 남성의 이야기를 대변했기 때문에, 그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대변했기 때문에 이대남이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것은 20대 여성은 남성이 차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굉장히 차별적이고 여성들이 그 차별을 막는 차별주의자라고 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정말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이야기하면요. 방금 윤미향 의원 말씀하셨는데요. 여성가족부의 예산 구조가 시민단체 직접 지원을 하는 예산은 1%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여성과 상관이 없는 가족 예산, 그리고 다문화 예산, 그리고 안전 예산으로 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익히 다 알려진 사실인데, 선거가 끝나도 이런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고요. 여성가족부 폐지,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폐지에서 지금 신중론으로 돌아섰죠. 오늘 언론 보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20대, 30대 여성의 목소리가 이번에 큰 반향을 일으킨 만큼 국민의힘에서 좀 머뭇거리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뭐 정책은 공격하지 말아달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성가족부의 기존의 업무, 여성을 지원하는 것 외에 그런 일상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이뤄야 할 일이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와 야당이 된 민주당과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네. 두 분의 그 토론 분위기가 대선 전보다 더 긴장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결과가 이제 0.7% 차이 정도로 났던 초박빙 승부였던 걸 지금 두 분이 대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화제를 또 바꿔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당을 승리로 이끈 공이 크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세대 포위론 또 호남 30% 득표 자신 또 10%포인트 차 완승을 할 것이다. 이런 이제 발언들이 사실 빗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대 당 대표의 이번 대선 역할에서의 평가, 성적표가 결코 성공이 아니다. 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의원. 이게 그 호남에서 12%, 13% 정도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득표를 했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이 정도로 득표를 했던 사람을 생각해보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남에서 한 10% 정도를 득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뭐가 다른지를 봐야 되냐면 당시 이제 박근혜 후보가 가진 티켓 파워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호남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을 만큼의 사실 굉장히 높은 티켓 파워를 지닌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호남에서도 10%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건데 윤석열 후보는 사실 그 정도의 티켓 파워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더 그 당시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젊은 세대에게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비슷하게 10%, 13% 비슷해 보이지만은 그 안에 질적인 구성들이 굉장히 많아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에서 13% 안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젊은 세대 또 뭐 세대 포이론이 충분히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있는 것이 뭐냐면 20대 남성들은 그 득표 자체만 봐서는 안 됩니다. 20대 남성들이 가지는 영향력 같은 걸 분명히 봐야 되거든요. 20대 남성 자체가 수가 많지 않습니다. 전연령으로 쭉 우리가 지켜보게 되면 당연히 60대 이상이 훨씬 더 많죠.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득표량 자체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의 공을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는 영향력, 그들이 가지는 문화 생성력 이런 것들이 사실 선거를 굉장히 유리한 국면으로 많이 이끌어갔다는 데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각 지역 특산물로 해가지고 어퍼컷 사진을 활용해가지고 지역별로 그걸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카드 같은 것도 만들어졌는데 다 20대 남성들, 20대 여성들이 만든 작품들입니다. 그것들이 보면은 20대 남성들의 표가 많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20대는 별로 영향을 못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그 20대 중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전혀 간과하는 굉장히 그 1차원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세대 포위는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호남에서 10% 이상 득표를 했죠. 이것은 이준석 대표가 잘했다기보다는 지역구도가 허물어지고 있는 증거예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경남에서 경북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보다 훨씬 많은 득표를 했거든요. 지역구도가 이렇게 해체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준석 대표가 흑산도에 선거 유세차를 갖고 왔어요. 저는 그때 크게 비판을 했는데 뭐 마치 노무현 대통령을 연상하듯이 그렇게 갔었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구도를 해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거고요.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언제 뭐 흑산도에 선거 유세차 들어간 적이 있냐 이런 말을 하면서 흑산도에 들어갔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 선거 유세차가 흑산도에 들어갔던 사실을 제가 밝혀가지고 굉장히 창피를 당했던 이준석 대표인데 그렇게 이준석 대표는 갈등을 통해서 표를 소구하고 있어요. 지역구도를 해체하는 일은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희망을 보여주면서 해체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여러분들께 해준 게 뭐냐? 민주당의 유세차가 호남 그 흑산도에 들어간 적이 있냐? 이런 비판을 통해서 조롱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표를 소구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우리 정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 굉장히 망국적인 정치라고 보고요. 30대 당대표의 출연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우리 정치사에 네. 보수당의 젊은 당대표가 출연한 것은 긍정적인데 그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시선은 인수위 면면에 쏠리고 있습니다. 인수위원장직에 안철수 대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윤 당선인과 안 대표가 도시락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동 후 안 대표가 인사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안 대표 역할과 행보에 대해서 두 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의원님. 그 이제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대표가 간다는 얘기가 좀 유력하게 점쳐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때도 공동정부를 구성한다, 인수위부터 같이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뭐 예상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가 당시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국면에서 했던 소리가 뭐냐면 어떤 행정 경험의 부족을 이야기했거든요. 본인이 행정 경험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저는 그것이 이제 행정부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교육에 관한 좀 깊은 통찰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위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 아닙니까? 과학기술과 교육은 굉장히 핵심적인 두 네.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아마 안철수 후보가 좀 적극적인 인사들을 추천하고 또 구성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 전 후보가 단일화를 하고 인수위원장을 이렇게 맡기로 한 이야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사실. 근데 다만 단일화 과정 속에서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뭐 총리라는 이야기도 있고 장관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몇 개의 장관 자리를 추천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면 합의를 통한 단일화를 한 만큼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정말 아름다운 단일화, 경선을 통한 단일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 단일화가 됐을 때의 결과와는 사뭇 다를 걸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조차 호남에 가서 윤석열 후보 찍으면 나중에 손가락 자르고 싶을 심정일 것이다 라고 밝힌 만큼 너무 기계적인 단일화고 인수위원장이다. 물론 이런 포장을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는 1년, 2년 안에 윤석열 정부와는 좀 거리가 멀어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 상황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죠. 당 지도부가 이제 총사퇴를 했고 윤호중 비대위 체제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선거 패배가 지난 4.7 재보선 이후에 지금 2연속 패배인데 당장 또 그 6월 1일 지방선거를 이제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쇄신이 가능할지 또 쇄신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용훈 위원장님부터 들어볼까요? 민주당이 양당제 체제에서 굉장히 득을 본 것도 많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다당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사안들, 정책들, 공약들을 많이 냈고요. 이것들을 실현함으로써 쇄신을 좀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고 봐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도 1,600만 표의 엄청난 표를 네. 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도 필요하고요. 민주당의 쇄신이라는 것은 결국 과거에 대한 단절이라고 봐요. 민주당이 부동산 집값 상승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172석이잖아요. 지금 그 의석수로 좀 다양한 개혁 과제들을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사실 민주당의 기조랑 이재명 후보 전 후보의 기조가 조금 달랐습니다. 특히 뭐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많이 했었죠. 전임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많이 했었고요. 사실 이제 그런 데서 얻어지는 성찰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통령 후보도 문제점이 있다고 했던 것을 사실 민주당의 180석의 의원들이 무차별적으로 밀어붙인 게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악법이라고 평가가 돼 있고 그것이 전월세를 너무 많이 올렸다, 부동산 값을 너무 악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던 건데 민주당 내에서 자성이 계속 없었다가 사실 이재명 후보가 그걸 들고 나오면서부터 민주당도 거기에 기조에 조금 발맞춰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지난 2년 동안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로 했던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개혁 입법 가운데서 국민들이 이거 좀 아니다 싶은 것들을 이제 와서 전면적으로 뒤집어야 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몇몇 인사들이 지금 사퇴를 하고 뭐 인적 쇄신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좀 적극적인 이런 어떤 입법에 대한 반성, 기존의 이제 기조에 대한 전체적 성찰이 있지 않으면 국민들은 쇄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앞에도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또 협치를 해 나가야 하는데요. 앞으로 여야 관계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또 협치를 위한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청년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 그렇죠. 이제 이 우리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협치가 뭐 내가 좋으면 하고 뭐 싫으면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이제는 아예 당위의 문제가 됐고 협치를 하지 않으면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협치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저는 협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윤석열 후보에게 바라는 점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그럼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냐를 면밀하게 봐야 될 거고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가 넘는다고 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거의 90%까지 육박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는 그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어떤 개혁 과제들을 해놨냐,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국민들이 불편해하시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방치했던 게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허니문 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든 임기 초반에 이제 그런 허니문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못했던 개혁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먼저 신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박빙의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면 허니문은 미약할 거라고 보고요. 뭐 한 50% 내외의 그런 지지를 얻기 때문에 개혁이라고 본인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과제들을 수행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필요한 것은 협치죠. 172석의 거대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입법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있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선인께서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민주당은 이 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좀 철저한 검증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차기 정부가 어떻게 구성될지를 좀 비판하면서 견제하는 모습도 견제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청년마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2030 청년 세대 표심 그리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전국 상황과 앞으로 정치권의 과제까지 살펴보면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